예비 며느리 식당에서 동창 만났는데 몰래 준 쪽지가 제 운명을 바꿨다.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될 이 모든 비극은 예비 며느리의 식당에서 동창이 몰래 건넨 그 작은 쪽지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는 어미 마음이 다 그렇듯. 저 역시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동네 방네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될 지향이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될 아이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동창 수키를 마주쳤습니다. 지향이가 살갑게 저희 어머님 되실 분이세요 하고 저를 소개하는데 수키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피했습니다. 부끄러워 저러나 보다 애써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아렸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오는 제 손에 수키는 무언가를 잽싸게 쥐어주었죠. 바로 작은 쪽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화로 제가 듣게 된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지옥의 시작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제 나이 60이 다 되어 얻은 늦둥이 아들 기상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번듯한 대기업 과장. 어딜 가나 싹싹하고 예의 바르다는 칭찬이 자자했으니 이만하면 아들 농사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들을 만했죠. 남편 일찍 여의고 작은 보리밥집을 하며 밤낮 없이 뼈가 녹아라 일한 보람을 아들 얼굴 볼 때마다 느끼곤 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보리밥집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기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비워두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가게 바쁜데 에이 어머니 하루 정도는 좀 쉬엄쉬엄 하세요. 제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아들의 들뜬 목소리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 가게 문을 일찌감치 닫고 오랜만에 미장원에 들러 머리도 다듬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은 정말 고급 소고기 상자를 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어이구 이게 다 뭐냐? 돈 아깝게 입으로는 핀잔을 주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할 것 같습니다. 뭐 결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이가 차도록 여자친구 하나 있다는 소리 없던 아들이었기에 놀란 마음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도 한번 보시면 참 좋아하실 거예요. 어떤 아가씨인데 어디서 뭐하는 아가씨야? 이름은 이지향이고 나이는 34세예요. 강남에서 담소라는 고급 한정식집을 하고 있어요. 음식 솜씨도 좋고 마음씨는 더 고운 사람이에요. 아들의 입에서 지향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식당을 하는 아가씨라니. 왠지 모르게 저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쓰이더군요. 그래, 내가 좋다니 나야 더 말할 게 있겠냐? 언제 한번 얼굴이나 보여다오. 정말이죠? 그럼 이번 주말에 지향이 가게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 거 어때요? 지향이가 어머니 꼭 모시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주말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주말.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담소라는 한정식집은 바깥에서 보기에도 무척이나 고급스러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아가씨가 저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향이에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단아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이 해벌쭉 벌어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내 며느리가 될까? 하얀 피부에 선한 눈매, 상냥한 말투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지향이는 저희를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하고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내왔습니다.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음식들은 그녀의 야무진 손맛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지향이가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데요? 이 큰 식당을 혼자 힘으로 일궈냈다니까요. 정말 대단하다.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흐뭇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문득 분주하게 움직이는 식당 종업원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인 김숙희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일찍 시집가서 평생 고생만 하고 산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었는데 저기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을 줄이야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는 척을 하려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숙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양이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숙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희 어머님 되실 분이세요? 참 고우시죠. 그제야 숙희는 마지못해 제 쪽으로 다가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분명 저를 알아봤을 텐데 어째서 모르는 척하는 걸까? 남보기에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 저러는 것이겠지. 차라리 내가 먼저 아는 척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었죠.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준 셈이니까요. 화기애애했던 식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던 제 손에 누군가 무언가를 잽싸게 쥐어주었습니다. 돌아보니 주방으로 향하는 숙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안에 남은 것은 작게 접힌 냅킨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아들 기상이 눈치채지 못하게 쪽지를 핸드백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그 작은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쪽지를 펼치자 그 안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시키면 안 돼, 전화 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숙희는 왜 나에게 이런 쪽지를 보낸 걸까? 완벽하게만 보였던 예비 며느리 지양이의 얼굴 위로 새하얗게 질려 저를 피하던 숙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결혼시키면 절대 안 돼, 그 몇 글자가 뭐라고?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행복과 믿음의 성벽에 커다란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숙희가 뭘 잘못한 거겠지. 우리 기상이가 어떤 아인데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데 밤새도록 저를 다독였지만 한번 피어오른 찝찝한 의심의 연기는 독사의 혀처럼 끈질기게 제 심장을 하차대며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선한 눈매로 저를 보며 어머님하고 부르던 지양이의 얼굴과 공포에 질린 채 저를 피하던 숙희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부스스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리밥집 문을 열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지만 쿵쾅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더는 누워있을 수가 없었죠. 부엌으로 가 차가운 물을 한 사발 들이켰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줄기는 타들어가는 속을 적셔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숙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잠이 덜 깬 숙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나 경숙이 식당에서 준 것 때문에. 숙희가 숨을 헛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주변에 누구 없어? 그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집이야. 아무도 없어. 숙희야,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결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건데?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응?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애원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숙희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경수가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평생 아들 하나 보고 내 몸 갈아서 보리밥 된장국 끓여가며 산 거 내가 다 아는데 아들 장가 보내는 일까지 이렇게 꼬여서 어떡하냐?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숙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지양이라는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독사 중에 상독사라고 너한테는 고상한 척, 교양 있는 척, 살랑살랑 웃으면서 잘했겠지.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지 기분 좀 나쁘다고 서빙하는 애.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질 않나?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쌍욕을 달고 살아 재떨이라도 날아오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야. 그날 넣오기 직전에도 재료가 잘못 들어왔다고 배달 기사한테 멱살잡이 하는 걸 내가 뜯어 말렸어. 뭐라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그 식당이 겉만 번지르하지 손님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상하지 않아? 낮에는 텅텅 비어 있다가 밤 10시만 넘으면 어디서들 오는지 시커먼 고급차들이 줄지어 들어서,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남자들 하나같이 술 냄새 풍기고 여자 끼고 들어오는 놈들이야. 아무래도 그 가게는 그냥 위장용 보여주기용이고 밤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얼핏 듣기로는 무슨 멤버들만 따로 받아서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멤버 특별 관리?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나야 자세한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확실한 건 내가 아는 그런 참 아가씨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무서운 여자라고. 내 아들이 뭘 보고 그 여자랑 결혼하려는지는 몰라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정말 큰맘 먹고 너한테 쪽지 준 거야. 경수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딴 생각 말고. 수키와의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욕설, 폭행, 밤의 손님들, 특별관리 단어 하나하나가 독이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구석에서는 아니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기상이가 내 착하고 반듯한 아들이 그런 여자를 사랑할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저를 모른 척 피하면서까지 쪽지를 건네던 수키의 절박한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강수민 젊은 시절 제 보리밥집에 허구한 날 들러 막걸리 한 사발을 걸치던 강력계 형사. 지금은 퇴직하고 작은 흥신소 같은 걸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죠. 그는 경찰서 강력반에서 잔뼈가 굵어 강 반장으로 불리던 의리 있고 믿음직한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저는 망설일 것 없이 강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반장, 나야. 보리밥집 경숙이. 이게 얼마만이야? 보리밥집은 아직도 성업 중이고.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자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다짜고짜 친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면목없고 미안했지만 지금 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러네. 사람 뒷조사 좀 해줄 수 있겠나?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전화기 너머 언제나처럼 유쾌하던 강 반장의 목소리가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아들 얘기는 쏙 빼놓고 이지양이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담소라는 식당과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어떻게 그 식당을 차리게 되었는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전부 다 말입니다. 알았네. 자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보통 일은 아닌 게로군. 너무 걱정 말고 며칠만 기다려보게. 내가 예전 솜씨 발휘해서 한번 풀로 알아볼 테니. 친구의 든든한 목소리에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가게에 나가 펄펄 끓는 솥단지 앞에 서 있어도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에는 온갖 끔찍한 상상에 시달려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사흘 뒤 드디어 강 반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봐, 난데 잠깐 볼 수 있겠나?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강 반장의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에 이미 예감하고 있던 불행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당장 가게 문을 닫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 반장의 허름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은 강 반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자네가 말한 이지양이라는 여자 보통이 아니더군. 아주 작정하고 속이려면 10번은 더 속아 넘어갈 여자야. 강 반장이 내민 사진 속에는 낮에 봤던 단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화려한 옷을 입은 지양이가 담배를 피우며
술에 취한 남자 손님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남자들을 향한 몸짓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강남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은밀하기로 소문난 최고급 룸살롱 시크릿의 정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본 그 지향이란 말인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사진 속에 저 여자는 제가 알던 지향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내 금쪽 같은 아들이 저런 독사 같은 여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경숙 씨 정신 차리고. 아직 충격받기는 일러.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 강 반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내 아들을 저 여자에게서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내 아들이 왜 저런 여자와 엮이게 되었을까 하는 끔찍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 반장의 사무실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몇 번이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허물어지듯 사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슴을 쥐어 뜯는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심장이 갈갈이 찢어진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 봉투에서 기어나온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남자들 앞에서 웃음을 파는 이지양. 그리고 그 옆에 제 아들 기상이가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 반장이 차마 꺼내지 못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마지막 퓨즈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슬픔이었습니다. 순진한 내 아들이 저런 꽃뱀에게 물렸구나. 내 아들이 저 여우 같은 년에게 단단히 홀렸구나. 내 아들을 구해야 해. 내 아들을 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만 해.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커다란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가까이의 젊음과 눈물과 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저 솥. 남편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기상이 하나만 보고 다시 일어섰던 그날부터 저 솥은 제 삶의 일부이자 전부였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자정이 넘도록 솥 앞에 앉아 불을 조절하며 진한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뜨거운 김에 얼굴이 익어가는 줄도 몰랐고 퉁퉁 부은 손마디마디가 시큰거리는 통증도 잊었습니다. 어린 기상이는 늘 가게에 한쪽 구석에 앉아 뚝배기 그릇에 그림을 그리며 저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손 잡고 놀이공원 한번 가본 적 없었고 소풍 가는 날에도 남들 다 싸가는 예쁜 도시락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아이.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아들만큼은 절대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생은 내 대에서 끊어버리겠다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우고 오직 기상이 엄마로만 살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밥을 팔아번 돈은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아들을 위해 썼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기죽을까봐 싸구려 옷 대신 비싼 메이커 옷을 사입혔고 더 좋은 것을 가르치겠다며 무리를 해가며 강남의 유명 과외 선생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해진 옷을 몇 년씩 기워 입고 보잘것없는 식사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이 먹고 싶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다 먹였습니다. 제 손은 솥을 닦고 물을 쓰느라 늘 거칠고 투박했지만 아들의 손만큼은 희고 곱게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가는 길에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있을까봐 쟤를 바닥에 깔아서라도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미 된 도리이고 제 유일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자식 저렇게 키우면 버릇 나빠진다고 나중에 어미속 꽤나 썩일 거라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내 아들은 달라. 내 아들은 이 어미의 고생을 알고도 남을 속 깊은 아들이야. 기상이가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했을 때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처럼 제 아들은 잡초처럼 살아온 저와는 다른 고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온실 속에서 비바람 한 번 겪지 않고 자란 화초는 스스로 세상의 독초를 구별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독버섯에 얼마나 쉽게 현혹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흐엉 마침내 참았던 울음이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어. 내가 내 아들을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숙맥으로 키워냈어. 내 헛된 욕심이, 내 맹목적인 사랑이 내 아들을 저런 교활한 여우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순진한 아들을 저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감히 내 아들을 홀려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그 계집에 대한 분노가 뒤엉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늙고 병든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퀭한 눈, 바싹 마른 입술하지만 그 눈은 이전과는 다른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후회는 제가 되어 날아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기상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 간악한 여자의 손에 놀아나 인생을 망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미로서의 마지막 의무이자 내 아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밤새 기침을 하느라 한숨도 못 잤다며 한껏 쉰 목소리로 몸이 좋지 않다고 둘러댔습니다. 전화기 너머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병원부터 가보셔야죠. 제가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늙으면 다 이렇지 뭐.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식사는 하셨어요? 뭐라도 드셔야죠. 저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가장 힘없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그냥 우리 예쁜 지향이가 끓여주는 따끈한 죽 한 그릇 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오고 기운도 날 것 같은데. 내가 괜한 소리를 하는구나. 바쁜 애한테 무슨 제 아들의 착한 성정을 아는 저로서는 이 말이 지향의 손을 빌려 제게 효도하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정확히 건드리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밝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괜한 말씀이세요? 제가 지향이한테 바로 얘기할게요. 아마 좋아하며 기쁘게 끓여드릴 거예요. 저녁에 바로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은 저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효심을 이용해야 하는 제 자신이 한편 혐오스러웠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강 반장을 통해 구해둔 손톱보다도 작은 최신형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사용법을 익히고 가장 소리가 잘 잡히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 아들이 늘 앉는 자리 옆선의 가장 깊숙한 솔기 사이에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완벽하게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저 두 사람의 입에서 진실이 나올 때까지 내 심장이 멎는 고통을 참아내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은 지향과 함께 그녀가 직접 끓였다는 먹음직스러운 전복죽을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기상 씨한테 말씀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가게 일도 다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지향이는 제 손을 부여잡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완벽한 위선 소름 끼치는 연기력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여서 와라 바쁜 애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어떡하니? 나는 정말 괜찮은데 괜찮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기운 없으실 텐데. 제가 죽이라도 끓여드려야 제 마음이 편하죠. 자, 식기 전에 어서 한술 드셔보세요. 그렇게 제 계획대로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지향이 차려주는 죽상 앞에 앉아 일부러 소파에 깊게 몸을 기대고 그녀가 떠먹여주는 죽을 힘겹게 받아먹었습니다. 한술 한술 넘어올 때마다 이것이 독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속이 쓰렸습니다. 역시 우리 지향이 음식 솜씨는 천하일품이야. 죽 한 그릇도 이렇게 맛있게 끓이니. 우리 기상이가 장가 하나는 정말 잘 가는 거야. 복덩이가 따로 없네. 제 칭찬에 지향과 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마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적인 미끼를 던져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참, 내가 오늘 낮에 몸은 아파도 정신은 차려야겠다 싶어서 변호사를 좀 만나고 왔단다. 변호사는 왜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숨을 고르는 척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기침을 몇 번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뭐 별건 아니고 나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언제 갑자기 눈을 감을지 모르니 슬슬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특히 너희 결혼하면 우집도 너희 이름으로 바꿔주고 저기 상가 건물도 미리 증여를 해줄까 싶어서 말이다. 살아생전에 정리해야 세금 문제도 덜 복잡하다고 하더구나. 제 말에 두 사람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향이 기다렸다는 듯 교태 섞인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벌써부터 그런 슬픈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시는 게 가장 큰 선물인걸요. 재산 같은 건 정말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 알아. 너희 마음이야. 내가 다 알지. 그래도 미리 준비해둬서 나쁠 건 없잖니. 내가 갑자기 오늘 내일 하게 되면 너희가 더 고생할 테니. 아이고, 갑자기 또 혈압이 오르나? 머리가 핑 도네. 방에 들어가서 약 좀 먹고 나와야겠다. 너희는 나 없다고 불편해 말고 집처럼 편하게 있다가 가거라. 저는 어지러운 척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척하며 아주 작은 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틈으로 제 휴대폰과 연결된 녹음기 앱의 새빨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댔지만 손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제가 사라지자마자 거실에서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남긴 말의 의미를 곱씹는 듯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의 목소리가 제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지옥의 소리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들었지? 어머니, 이제 완전히 우리한테 넘어오신 것 같아. 작전 성공이야. 쉬,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시겠어? 근데 정말 확실한 거지. 저 상가 건물 시가로만 해도 50억은 좋게 될 텐데. 정말 우리한테 주신대. 그럼 내가 우리 엄마를 몰라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분이야. 당신이 옆에서 며느리 노릇하며 살랑살랑 잘 구슬리기만 하면 저거 다 우리 차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래도 난 불안해 죽겠는데. 혹시 저 할망구가 중간에 마음이라도 바꾸면 어떡해? 그때는 우리 계획 다 물거품 되는 거잖아.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제 심장을 산산조각내는 아들의 목소리가 녹음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상가 명의만 어떻게든 우리 앞으로 넘어오면 그 뒤에 어머니 재산 정리되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때 되면 당신이 나 도와준 거 약속했던 뭐. 내가 두둑하게 챙겨줄게. 내 말 믿어.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내 귀가 잘못된 걸 거야.
내 아들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들이 저 여자와 짜고 어미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고. 꽃뱀은 이지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괴물은 제가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제 뱃속으로 낳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나를 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어들인 것은 이지양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 기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방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여자는 그저 내 아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이자 미끼였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은 것은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두 사람 앞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약 먹고 잠시 누웠다 일어나니 좀 살 것 같네. 아직 얘기 나누고들 있었어. 둘이 무슨 좋은 얘기라도 했는지 얼굴이 아주 환하네. 그날 밤 저는 잠긴 방문 앞에서 녹음기에 담긴 아들의 목소리를 밤새도록 미친 사람처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내 손으로 직접 이 끔찍하고 잔인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희미한 온기로 버텨온 제 심장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단단한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미친 사람처럼 반복해서 들었던 녹음기 속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제게 고통이나 슬픔을 주지 않았습니다. 배신감도 절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불타버리고 남은 텅 빈 잿더미 속에서 아주 희미하고도 끈질긴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더 이상 제게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직접 처단해야 할 첫 번째 적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 반장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밤 인적이 끊긴 부둣가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경숙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보게, 이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악랄한 이야기일 수 있어. 당신 아들놈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깨알 같은 글씨로 채워진 인물들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지향의 진짜 신상 정보였습니다.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20살이 될 때까지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향이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바쁘셔서 찾아뵙기 힘들다고 우리 기상이가 그랬는데요. 그 모든 게 당신 아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었어. 박 반장은 다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인상 좋은 중년 남녀 한 쌍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당신 아들이 상견례 때 지향이 부모 대역으로 세우려던 가짜 배우들이야. 지방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수성가한 부모님 역할을 맡기로 했다더군. 당신이 좋아할 만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짠 거지. 순간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으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성공한 며느리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을 제 아들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이런 짓까지 왜겠어? 당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떼내기 위해서지. 고아 출신이라고 하면 당신이 선입견을 가질까봐 아예 처음부터 당신이 가장 만족할 만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거야. 강 반장은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착
착잡한 표정으로 다음 서류 뭉치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지향이가 졸업했다던 명문여대 유학 시절 봉사활동 단체에서 받았다는 표창장, 심지어 그녀가 살고 있다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주소까지 선명한 붉은색 글씨로 허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가짜란 말인가요? 제 아들이 이 모든 것을 꾸몄단 말인가요? 그래, 당신 아들과 그 여자 아주 치밀하고 잔인하게 판을 짰어. 배경, 학벌, 인성,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가족까지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이 믿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돈으로 사서 조립한 거지. 처음부터 당신을 속일 작정으로 저는 더 이상 서류를 넘겨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자신의 어미를 완벽하게 속이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산채로 영혼까지 말려 죽이려는 잔인하고도 추악한 계획이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아들의 눈물, 내가 대견해했던 며느리의 상냥함, 내가 감동했던 그녀의 배경까지 저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저들의 각본대로 울고 웃는 어릿광대에 불과했습니다. 저들은 무대 뒤에서 제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숙 씨 정신 차려. 상견례가 다음 주라고 했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터뜨리고 끝내야 해. 더 늦으면 당신 재산 정말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어. 저놈들 벌써 당신 인감도장이랑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준비하는 모양이야. 강 반장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귀가를 맴돌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어미라는 이름의 미련과 자식이라는 이름의 연민이 산산조각 나며 먼지처럼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망설여서도 안 됩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제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자식의 탈을 쓰고 제 평생의 희생을 비웃으며 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스러운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강 반장 정말 고마워.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해졌어. 저는 서류 봉투를 소중히 품에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렸던 이전과 달리 제 발걸음은 놀랍도록 안정적이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심판자가 될 것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화려하고 고운 비단 한복을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대 앞에 앉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분을 바르고 연지도 찍어보았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상견례 제 아들이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영광 무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 놈들이 공들여 준비한 그 연극에 이 어미가 기꺼이 여주인공이 되어 주마 어떤 광대가 어떤 방식으로 무대를 피로 물들여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가 되는지 내 놈들의 두 눈에 똑똑히 새겨줄 테니 저는 경대에 비친 제 자신을 보며 제 생애 가장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지만 결국 자신을 단단히 지키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한 아들을 향한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복수심. 이제 이 연극의 주인공은 저들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관객은 당연히 제 아들 기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희미하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상아, 나다. 엄마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칠간 연락도 안 되시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저를 떠보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다음 대사를 이어갔습니다. 기상아,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집이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지양이가 거의 문을 부술듯 달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현관에 쓰러져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말 아들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순간 아들과 지양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희미한 음모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기상이, 아들 기상이요. 기상이, 내 아들. 저는 아주 천천히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는 듯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는 지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아가씨는 누구니? 지양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지양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오랜 친구이자 이 모든 복수국의 조력자인 강 반장에게 미리 부탁해 섭외해 둔 변호사 한 명을 대동했습니다. 물론 아들과 지양에게는 제가 수소문에서 겨우 모셔온 유능한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아들과 지양이는 숨을 죽인 채 저의 입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 김경숙은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아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거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아들 기상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내가 가진 보리밥집 가게, 강남의 상가 건물은행, 예금, 주식, 그리고 이 집까지 그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전부 내 아들 기상에게 남긴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지양이는 저도 모르게 작은 환호성을 질렀고 아들은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거라. 어미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이걸 해둘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아들을 부축해 일으키며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가고 아들과 지양이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며, 보리밥 식당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키울 것이며, 이 집은 허물고 최고급 빌라를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 김경숙은 나의 사후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단, 내 아들 기상에게는 내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보리밥집 가게의 비법이 담긴 이 낡은 노트 한 권만을 남긴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지양의 가짜 부모는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품이 있고 교양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양복과 한복을 차려입은 그들은 누가 보아도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온 상류층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말씀은 우리 딸아이에게서 많이 들었습니다. 가짜 아버지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사돈. 귀한 따님을 제 며느리로 맡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제 손을 잡은 가짜 사돈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며 안심하라는 듯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 여유로운 태도에 가짜 사돈 내외는 물론이고 제 아들과 지양의 얼굴에도 안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온갖 덕담과 칭찬이 오고 갔습니다. 가짜 부모는 지양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총명하고 효심이 깊었는지, 유학 시절에는 어떤 상을 받았는지,
지금 하는 사업은 얼마나 전도가 유망한지에 대해 막힘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지향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저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처럼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그들의 연극에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들이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제 저희 결혼 날짜도 잡고 신혼집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 어머니께서도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제가 알아서 잘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어 지금까지의 어리숙한 노인의 역할을 벗어던지고 단호한 심판관의 옷을 갈아입고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기상아, 이 연극 정말 재미있구나. 모두들 맡은 배역들을 잘도 해내는구나. 그래도 최고 연기상은 이 엄마가 받아야겠다. 기상이와 지향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해하는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더 말 안 해도 우리 똑똑한 아들은 자신이 만든 연극 무대이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제는 좀 사태를 파악해야 되겠지. 내가 유언장이라고 믿는 그 종이는 가짜란다. 진짜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구었던 보리밥집의 진짜 가치가 담긴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보리밥 냄새가 배인 이 노트다. 너희가 원했던 도네마? 그것은 내 어미의 피와 땀 그리고 배신당한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쓰고 차가운 맛이란다. 결혼. 이 위장 결혼은 정말로 절대 하면 안 될 결혼이야.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어머니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이 들통이 나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어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작은 보리밥집을 지키며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 사랑이 가장 차가운 배신이 될 수 있다는 잔혹함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는 한 인간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 잃은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관계는 혹시 없으신가요? 때로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속임수인지 냉정하게 돌아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슴 아프면서도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여운이 남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겠죠. 그럼 다음번에도 더욱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